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바이러스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한창이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 확산세는 언제가 정점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 검사와 감염 경로 추적, 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진의 번아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한계점에 달하는 의료와 방역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해보겠습니다. 또 친일 비판, 광복절 기념사를 둘러싼 논란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 회장이 전한 기념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15일 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18명만 소규모로 참석을 했고 국기에 대한 경례 등 여러 차례가 독립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사전에 촬영돼서 재생이 됐습니다. 여러 의미를 전달한 경축식이었지만 김원웅 광복 회장의 기념사가 이후에 논란이 됐습니다. 광복 회장 기념사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모순이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걸 꼽았죠. 네. 그리고 역대 보수 대통령들을 친일 정권으로 규정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념사 동안 친일이란 단어를 17번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친일파들은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혹독한 불공정이 있을까요? 전범 재판에서 네,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 그리고 친일 청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몇몇 표현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 회장은요, 우리 국민들은 친일의 뿌리를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는 투쟁의 승리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역대 보수 대통령들을 친일로 규정하고 그런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 친일 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윤봉길 의사와 대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선생을 역시 친일 의혹을 제기해서 유족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올해도 표현 수위가 조금 셌던 것 같습니다. 네. 듣기에 거북한 사람들 있었을 것 같은데 분명 그래서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관련 보도들이 잇따랐는데요. 중앙일보는 정부의 광복절 공식 행사에서 보수 야권을 친일로 모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서 김 회장을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미리 녹화가 됐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조율했다, 방치했다, 동조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의 증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지난해 행사장에서는 앞서 안익태 선생 관련한 발언을 돌발적이라고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올해는 사전 녹화가 아니냐라면서 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 배후설 그리고 대통령 책임까지 거론이 됐는데요. 김원웅 광복 회장은 이후 여러 언론 출연을 통해서 원고 수정은 없었고 미리 원고를 조율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다면서 이런 것을 두고 대통령 책임을 거론하는 것이 독재시대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광복절 행사의 여파겠죠. 대구시 네. 광복절 행사에서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논란이 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 지자체도 있었지만 대구시는 경축식을 열었는데요. 행사 도중에 시스템 사정으로 김 회장이 영상을 못 틀게 됐다라는 안내가 나오자 광복회 관계자 20여 명이 행사 중간에 중도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시 관계자는요, 영상 기념사가 편향된 역사의식을 담고 있어서 생략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역 복수 언론은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광복회 대구 지부
기획위원회 측이 전날에 영상을 대구시에 보내고 안 되면 대독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당일에 송출에 문제가 있다는 거짓말로 기념사를 생략한 데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 역사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듣는 사람이 판단할 것이지 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동안 권영진 시장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광역단체장이 너무 정치 행보를 한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영상 기념사를 송출하지 않은 점 또한 이 평양된 정치 판단은 아닌가 싶은 대목도 듭니다. 광복절은요 그 자체로도 의미가 깊지만 몇몇 대목에 대해서는 진영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게 다릅니다. 이 자체가 친일 청산과 과거 문제 해결이라는 그 매듭이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아예 차단하는 것은 편향된 내용을 말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시 관계자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민들은 네. 보고 편향된 내용은 편향된 내용대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씁쓸하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진 40대 여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설 연휴를 앞뒀던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이 아이의 20대 엄마가 구속이 됐고요. 8월에 이사를 가면서 방치를 했다고 말해서 장기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가 큰 반전을 맞았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40대 성모 씨가 친모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40대 친모는 자기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까지 끝까지 그렇게 주장했다지요? 네네. 그런데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숨진 아이가 A형인데 처음 친모로 알려진 20대 여성은 BB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형을 출산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신생아 오른 발목에 있던 십별띠가요. 출생 다음 날 빠진 채 발견이 됐고 몸무게도 이례적으로 많이 줄어든 점 등이 신생아가 바꿔치기 된 근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요. 석 씨의 1심 공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를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피고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엄마로 당초 알려졌지만 언니였죠, 사실은. 네. 그 20대 친언니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네. 본인은 항소를 했지만. 네. 그런데 막상 더 심각해 보이는 이 친엄마로 밝혀진 이 석 씨는 형량이 8년이에요. 네. 왜 그런 거죠? 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20대 김모 씨는 친딸로 알고 키운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40대 성모 씨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법원은요, 아이의 사망 원인이 김 씨의 방치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 더 큰 책임을 물었고요. 반면에 석 씨 범죄 혐의는 바꿔치기 한 것 이외에 사망과 관련해서는 혐의나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아이를 찾지 못한 점도 양형 차이의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 경찰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이 자백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이 밝혀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뒤늦게 밝혀진 DNA 증거로 아주 자극적인 사건으로 변질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대 아동들을 찾아내고 피해를 예방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 드라마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김 기자 지적했듯이 이 사건의 핵심은 우리 주위에 흔히 있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아동학대, 여기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지역 대학가도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거쳐서 이달 말에 최종 확정이 되지만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다 결과에 따르면 대구 경북에서는 김천대, 동양대 등 일반 대학 4곳과 수성대 등 전문대학 5곳이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교육부 대학 진단은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요. 대학 구조 개혁 평가로 불리며 3년마다 실시되기 시작했는데요. 교원 확보율과 학생 충원율 등 대학들의 이 교육 여건과 성과를 평가를 해서 이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통과한 대학들도요. 내년 3월까지 교육부에 정원 감축을 비롯한 이 자율 혁신 계획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외된 학교에 지난 5월에 제외됐던 곳까지 더하면요. 우리 지역 대학 3분의 1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 상황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대학들의 구조 조정, 그다음에 정원 감축 필요하다고 유도하는 것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이것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길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름 우리도 구조 조정하고 개선해보겠다고 노력을 했다는 대학들도 여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등록금도 동결이 됐는데 지원마저 끊기는데 존폐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당장 내년도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지역 언론은요. 그 수도권 대학들이 재정 지원에서 미선정된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좀 고무적인 일이지만요. 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숫자의 학교가 지원 재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대구 경북권 대학이 다른 지역 대학과 비교를 해서 경쟁 우위에 있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일반대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요. 이번 가 결과를 두고 건전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대학마저 번역별 줄세우기에 입각해서 이분법적인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탈락된 대학들에 대해서도 구제 차원의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등록금 인상 같은 단체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교협도요. 이 서열화된 평가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서요. 그동안 전문대학들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지 말고 지역 상생에 기반한 평생 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은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지역 경제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 학령 인구 감소라는 현실 앞에 필요한 변화 그리고 지역 소멸과 공동화를 막기 위한 이런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실대학 정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현상은 항상 징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원인이 되는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기 전에는 이 문제는 과연 김 기자 바람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난망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이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인 머지포인트가 논란입니다. 이 선불 충전금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사실상 보호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머지포인트는요, 선불 결제를 한 뒤 받은 포인트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카페 등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액면가보다요 20% 싸게 팔아서 누적 이용자가 100만 명에 달했고 포인트 판매액도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에요.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음식점으로 제한한다고 공지를 하면서 이 대규모 환불 요청 사태가 빚어졌는데요. 운영사 측은 포인트의 90%를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했고 또 전자금융사업자 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라고 했지만 온라인상에서는요. 환불 지연과 관련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일종의 금융사기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무등록 업체라면서요? 2개 이상 업종에서 쓸 수 있는 전자상품권을 발행을 하려면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지만 머지플러스는 그동안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시정 권고했지만 업체가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금감원이 최근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업체가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동안 금융당국이 몰랐냐, 늑장 대응이다, 감시가 부족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물린 돈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이 포인트로 결제를 받은 가맹점주들 다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은요, 이 보증 보험을 든 대행사를 거쳐서 계약을 하고 대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 안 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머지플러스와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들이요, 음식점 등에서 포인트를 쓰면서 일명 폭탄 돌리기를 해서 논란이 됐거든요. 이 판매 중단과
대규모 환불 사태를 모르고 이 포인트 결제를 받았던 소상공인들이요. 대금 미지급이 되진 않을까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도산을 하게 되면 먼저 선불로 줬던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개별 소비자들이 다 떠안게 되는 구조잖아요, 지금. 네. 이 선불 충전금을 받는 간편 결제 시스템 업체는 국내에서 종류만 50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선불금 시장이요. 2조 원대를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고객을 확보하고 그리고 소비자는 쓰는데 간편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 선불금 충전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요. 이 사실상 예금격인 이 선불금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서 관련법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에 선불 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정금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지만 국회에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핀테크 업체에 별도 계좌 개설 권한을 주는 방안을 은행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금융결제원을 감독 제재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주는 것을 두고 이 한국은행이 그건 우리의 권한인데 하면서 약간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태는요, 수사나 추후 또 업체의 영업 재개에 따라서 일단락이 될 수도 있고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금융시장이 변하는 만큼 관련 법이나 규제도 변하고 보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합리적인 소비는 좋지만요. 아주 좋은 조건이 제시되면 꼼꼼하게 따져보는 소비자들의 행동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수도권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정점이 어딘지조차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코로나 발생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치료와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피로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한계 상황을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물러설 기세가 아니고 지금 정도로 정점을 맞이하는 게 최대의 목표인 것 같은데요. 그것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현황을 먼저 잠깐 짚어보고 우리 지역의 대응 방안과 지금 준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차 대유행으로 8월에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 보는 2,000명 이상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수도권이 위험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도 안전한 지역이 어딘지 찾기 힘들 정도의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의 감염 재생산 지수,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전파 상황 등 종합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국장님께서 먼저 정리를 잠깐 해주실까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7월 이후에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한 65명 정도이고 최근 5일간만 봤을 때는 이제 51명으로 다소 조금 줄어들었지만 아직 방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저희 8월 둘째 주 0.9입니다. 전국은 1.1인데 다소 좀 낮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기존 바이러스보다 한 2.5배 이상 전파력이 빠르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저희 지역 환자의 9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네. 지금 방심할 수 없는 좀 엄중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도 벌써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점유하고 있는 게 90% 이상이면 지금 앞으로 이제 감염을 우려해야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부분 델타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 50명에서 60명 내외 정도 이 정도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현재 병상 그 의료 체계에서는 1일 120명이 지속적으로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이정현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숫자에서 느끼시는 어려움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120명 정도가 됐을 때 예상 가능한 어려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작년에 이제 그 초기에 그 코로나 발생했을 때까지는 사실상 확진자의 20% 정도가 이제 병상으로 이렇게 입원하는 네. 경우였고요. 또 체중증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그다음에 이제 치명률이 한 1~2% 요렇게 이제 이렇게 통계가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백신 접종 이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쨌든 중증도가 떨어지고 치명률도 지금 현재 최근에는 아마 0.18% 정도로 떨어졌었기에 작년에 이제 그 입원 기간을 보면은 거의 3주였거든요. 작년 초기에는 평균 3주 입원해 있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어쨌든 뭐 작년 후반기부터였죠. 퇴원 기준을 완화했고 또 완화시켜도 됐던 부분이어서 최근에는 10일 만에 거의 대부분 이제 퇴원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어떤 코로나 전담 병상도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졌는 거죠. 병상 숫자 자체가 뭐 물리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지만 회전율이 빨라져서 그렇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네네네. 인원은 늘어났다. 네네. 수도권 지역에서는 보도에 흔히 나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수용이 불가능해서 아주 경증 같으면 자택에서 그냥 자택에서 치료를 하는 자택 대기 환자가 속출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워낙 작년에 우리가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이 준비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동구에 한 곳이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있는데 이것 이외에 한 곳을 더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더 확보한 생활치료센터 규모 어느 정도인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예, 그 저희는 현재 2개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앙교육연수원인데요. 거기는 6월 9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160실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환자가 폭증하면서 8월 11일부터 그 경주 현대자동차연수원을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280실인데요. 여기는 2인 1실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560병상까지 확보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환자가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2생활치료센터에 지금 환자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 생활치료센터는 한 140명 정도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2 생활치료센터는 한 200명 정도 들어가 계십니다. 1치료센터가 포화 상태라서 2치료센터로 가신 겁니까? 네, 포화 상태라기보다는 저희가 보통 가동률이 한 50% 정도 차면 새로운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더 개소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지금 센터는 개소해서 병상 확보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 1차적인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의료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 기존의 그 병원에서 그 기존 의료진들을 활용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의료 인력은 그 중앙 그 수습본부에서 네. 요청을 해서 파견 의료 인력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의사회나 간호사회나 간호조무사회나 각종 그 협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자발적으로 인력을 모집해서 좀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고 계신 이정현 위원장 보시기에는 현재 상태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치료센터가 지금 2개까지 개소가 된 상황인데 의료진들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그 생활치료센터를 열거나 또는 어떤 병상을 준비하는 부분은 물론 이 부분도 이제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사람을 준비하는 의료진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 쉬운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냥 여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에 이제 의료 인력에 대한 준비가 이제 얼만큼 그 잘 됐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사실상 요번에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자가 지금 네,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의료 인력에 대한 준비가 이제 결국은 부족한 것 때문에 발생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기존에 지금 병원에서
그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그 파견할 의료 인력을 이렇게 이제 그 차출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경북대 병원이 그나마 그래도 간호 1등급으로 인력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도 결국은 기존의 일반 환자들을 다 보고 있고 항상 지금 간호 인력은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서 또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기 위한 그 간호 인력들을 또 차출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현장은 또 많이 힘들어하죠. 네.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인력에 대한 이제 준비가 이제 대구시에서 좀 더 이렇게 치밀하게 현장과 이렇게 좀 준비가 좀 아직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예. 지금 그 인력을 간호 인력, 의료진을 준비하는 과정이 국장님 말씀하실 때 자발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자발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 동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면 그다음에 또 서울 쪽에다 요청을 서울이 지금 우리보다 수도권이 더 급한 상황인데 보낼 인력이 도저히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정현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하자면 준비가 구체적으로 좀 미뤄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총 그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이라고 해서 네. 대구 의료원이나 대구 동산병원이나 칠곡 경대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원칙적으로 그 병원에 있는 인력을 이제 활용하는 거고 네. 필요시에 이제 아까 말씀 중수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협회를 통해서 인력을 차출받아서 보완하는 형태를 네. 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는 그 자발적으로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는 이제 저희가 각 병원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하나씩 맡겨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중앙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계명대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네.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그 경주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바티마 병원에서 지금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구 보훈병원이 이제 들어가서 네. 같이 공동 왜냐하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있는데 아까 이정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를 위한 어떤 인력을 뽑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 인력이 이제 원활하게 수급이 바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기존의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사이에 어떤 그 의료 공백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대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조금 불가피하게 또 좀 감소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좀 챙기도록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치료센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지금 이정현 위원장님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이 보도에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다가 사망 사건이 계속 케이스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나 혹은 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명령받은 분들이 굉장히 이 두려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긴급 점검 같은 건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그 중증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과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소연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하고 긴급으로 이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의료진의 어떤 그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 조금 이제 원활하게 진료가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병상을 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환자의 어떤 증상, 그 무증상인 경우에는 이제 생치로 보내고 이럴 경우에 환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금 그 진단을 하지 못하고 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내가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또 생치로 그냥 일률적으로 보내버리는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는 이제 지금 그 병상 배정을 할 때 꼭 이제 통화를 하고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정말 무증상이고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 중심으로 생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의료진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일단 조금 폐렴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판독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제 바로 전원을 하겠다. 예, 그래서 그 전원 시스템은 소방본부하고 지금 협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저희 지역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전원을 하거나 이럴 때도 제일 먼저 가거나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코로나 전담병원에 입원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구의료원, 동산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세 군데가 이제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병상 가동률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한 50%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지난 이제 8월 초까지만 해도 이제 100명 이상 이렇게 발생됐을 때는 거의 이제 풀로 200병상까지 찼는데 거의 이제 퇴원을 많이 하면서 50%가 됐고 대부분 이제 동산병원이 한 60% 조금 넘고 칠곡 경북대 같은 경우도 한 50% 정도 네. 지금 예.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은 그래도 숨쉴 구멍은 아직 있는 거군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되고 델타 변이까지 나오고 하면서 조금 이런 감이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 없이 사는 세상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의료 체계나 준비하는 모든 대책이 중증 환자가 발생해서 사망 환자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데 가장 중요성을 먼저 일차적인 중요성을 줘야 되는 지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담병원 의료 자원은 뭐 계속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워낙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에 비하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의료 자원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칠곡 경북대도 이제 어떤 그 임상 실습동이 이제 확장하는 그 과정에 이제 네. 빈 병상을 그대로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전환하는데 쉬웠지만 실제 이제 간호 인력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준비가 이제 미리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대본, 중수본 이쪽에서 이렇게 파견을 일부 오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파견이라는 인력이 사실상 그 전에도 이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파견 인력도 실제 어떤 그곳의 어떤 각 병원마다 어떤 간호 시스템은 좀 다 다르거든요. 상황도 다르고. 그럼 그게 적응하고 실제 어떤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라는 그 기간이 거의 일주 이상을 이렇게 지나야지 적응을 가능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의 어떤 또 이렇게 그 이제 협조 어떤 이런 부분들도 협력 부분들도 이제 같이 적응해가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이것 때문에 파견 오시는 분이나 기존에 일하시는 분이나 모두가 이제 이 상황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숫자는 채워졌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어떤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고요. 네. 또 특히 이제 그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원래부터가 이제 인력이 이제 부족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대구의료원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처우나 어떤 근로 조건 때문에 사실상 어떤 사직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상이 한 50% 정도가 이제 이렇게 빌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이제 그 기존 인력으로 이렇게 가능한데 풀로 이렇게 찰 경우는 원래 부족한 인력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더 이제 또 이렇게 그 힘든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는 신규 간호사들이 사직했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장기화되어지면서 사실상 그 고연차들까지도 이제 사직이 이어진다라는 좀 그런 네. 이야기를 해요. 네, 너무 네. 지치셨군요. 네네네. 사실 더 이상은 못 하겠다고 파업을 예고하실 정도로 번아웃이 됐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의료 코로나 영웅 이런 칭호보다도 한번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을 이정현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고참 간호사들 오래된 숙련된 간호사들마저도 이제는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력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까? 거의 그 신규 이제 간호사들 사직률은 거의 50% 가까이 이제 되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기간은 예, 얼마 그 정도? 1년 내에 이제 1년 내에 사직하는 50%? 예.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우리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의료원이 이제 가장 좀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한 이제 네. 상황이라고 보고요. 원래 이제 간호사들 이제 초 부분이 사실상 그 병원 그 종별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병원이냐 상급 종합이냐 뭐 그 의원급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인구 격차가 굉장히 좀 심하죠. 네. 차이가 많고 그런데 어쨌든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그 가장 이제 힘든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들게 이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그 동급의 어떤 병원들에 비해 가지고 처우가 그 임금이 거의 70 내지 80%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직이 이제 장기간 힘들어지고 하니까 고연자들까지도 사직하는 좀 이런 부분이 이제 생겨나고 있죠. 네, 이 말씀을 들으면 일반 시민들, 시청자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 대구 의료원이 사실은 이제 임금 수준이 사실은 이제 다른 그 지방 의료원에 그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산 의료원이나 이제 특광역시 의료원은 이제 부산하고 인천하고 저희 대구가 있는데요. 그 부산이나 인천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부산 의료원이 한 85%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왜 이렇게 낮을까 해보니까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우리 대구 의료원이 수익성이 좀 낮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급여를 올릴 수 있는 약간 그런 유인책이 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또 의료진들께서 또 그런 이제 시 재정상 이런 부분들을 또 그 감안해 주셔가지고 임금 수준이 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이걸 대폭 개선해 보자. 네. 이번에 이 공공의료가 핵심 어떤 그 아젠다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때에 또 대구 의료원이 코로나의 그 최전선에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사기 진작과 또 새로운 어떤 대구 의료원의 제도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임금 처우 개선이라도 좀 제대로 하자 이렇게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바로 부산 의료원 수준으로 1년 만에 갈 수는 없는 거고 한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는 부산 의료원 수준으로 간다. 이 큰 지금 목표는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그럼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 단계별로 어느 수준까지 예산 그 단계적으로 올려야 될지 임금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5년 장기 과제로 하기에는 지금 너무 지쳐서. 그래서 좀 네. 부연설 드리면 그 5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5% 차이라고 해서 3%씩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가 좀 유력한 안은 일단 한 10% 정도를 바로 올리는 겁니다. 네. 바로 올려서 일단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산도 이제 물가 상승 수준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산이 물가 상승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감안해서 저희가 또 3% 5%씩 올려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네, 궁극적으로는 네.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최일선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한테 특별히 인센티브 정도를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금전적 지원을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 근무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8만 원에서 5만 원 일 수당입니다. 그래서 위험 수당을 지급하였고 또 교육 수당도 이제 일에 15만 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 예산 이외에도 국비에서도 좀 이제 그 일 한 4만 원 정도의 이제 위험 수당이 사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구 의료원 자체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한 곳도 있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위직 간호사에 대해서 교대 근무 수당을 인정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 원인데 한 7급 경우에는 2만 원, 8급 경우에 3만 원 인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계약직을 또 정규직화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좀 다방면으로 그 지금 처우 개선을 현재 위해서 인센티브가 그런 걸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정규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족할 수는 지금 있겠지만. 그 대구시랑 네. 지금 어쨌든 병원하고 이제 어떤 협의는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간호사 인력을 보면은 기존에도 이제 그 이게 간호사 TO가 많은 편은 아니었었어요. 한 220명 정도로 이제 470병상에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거의 그 이직률이 이제 굉장히 높더라고요. 30% 가까이가 네. 됐어요. 사직률이. 그런데 현재 그러면은 사직을 하고 한 자리에 그럼 다시 들어오느냐? 들어오는 간호사가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마 그 결혼 자리가 간호사 빈 자리가 거의 30개 정도가 비어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럼 대구 의료원은 그렇죠.
간호사 수가 계속 감소하는 예, 중입니까? 예. 그런 상태인데 또 당장 신규 간호사를 많이 이렇게 뽑아도 들어온다 해도 이 신규 간호사는 또 교육을 시켜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네. 교육시킬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어떤 뭐 휴가를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제 이야기를 그거, 네. 해도 그게 이제 휴가를 조금, 들어가도 네. 사실 뭔가 사람이 있어야지 인력이 있어야지 네. 휴가를 이제 갈 수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휴가도 이제 못 가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떤 그 기사의 인터뷰를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사실상 거기에 이제 어떤 코로나 병상과 응급실을 보면서 그게 또 이제 선별 진료소까지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원래 그 인력이 적지 않았다. 운영의 묘를 갖다가 이제 잘 살려서 하면은 되는데라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관리자 쪽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길래 운영의 묘도 인력이 넉넉하게 있어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거든요. 운영의 묘를 얘기하시면 관리자를 초빙을 조금 해서 부연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운영을 하라고 하시면 네, 뭐 묘가 너무 이제 나올지도 단편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간호 인력이 사실 전국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게 대구 의료원이 조금 사실은 이직률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인데 전국적으로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20% 이상 이직률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네. 간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간호 인력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더 좋은 이제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대구 의료원이 이제 이직률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판단해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누구라도 코로나 환자를 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 의료원에 간호사를 안 하더라도 다른 데 갔었더라도 이제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사실 대구 의료원만의 또 장점도 있습니다.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민간 병원과의 다른 어떤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부족한 점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근데 그거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뽑으려고 노력은 하고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면서 또 최대한 간호 인력들을 많이 뽑고 우리 또 처우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충분히 고충은 두 쪽 다 짐작이 됩니다만 그래도 저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휴가를 가시면 되는데 휴가를 갈 인력이 안 돼서 인센티브도 좋고 다 좋지만 사람이 1년 반 이상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 돈이고 뭐고 다 싫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명감이고 뭐고 다 그냥 그저 한번 편히 며칠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드는 게 사실일 텐데 이런 점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파업을 예고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부의 문제라고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2공공의료원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의료원도 운영이 이런 상황이면 병원 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은 또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시당국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선별진료소하고 구급대원들 역시 마찬가지죠. 힘들죠. 지금 그나마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다행인데 우리 지역이 더위로 워낙 더운 지역인데 거기에 방호복 입고 검사하시고 그다음에 사람 검사하는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이랬던 상황에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뭐 고충 그다음에 지원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를 하시는지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코로나 방역의 핵심이 검사입니다. 검사를 해서 빨리 자가격리를 시키고 이 퍼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검사의 핵심은 또 선별 진료소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방역을 강화하면 할수록 검사를 많이 스토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검사소를 지금 이제 보건소 8개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 12개에서 총 20개 하고 있고 또 이제 임시 선별 진료소라고 해서 원래 안 하는 그 국제보상공원이라든지 두류공원 야구장 그리고 수성 대구 스타디움 3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대구역에도 지금 또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료진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저희 이제 당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데 그래도 묵묵히 일을 해주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어떤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한테 좀 물품을 받아서 아이스 머플러라든지 그리고 또 냉각 조끼라든지 또 그늘막도 좀 쳐드리고 냉방 장치도 설치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폭염 기간 동안에는 1시부터 3시까지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오시기 힘들고 의료진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좀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는 퍼지는 걸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데 역학조사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역학조사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초기 팬데믹 때는 이런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겪고 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총 16명의 역학조사원이 지금 시에만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라는 이제 걸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한 9명이 들어와서 총 25명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구군에서도 역학조사원들이 한 12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환자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대량으로 이렇게 하면 역학조사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중구에 일반 주점이 터졌을 때 거기에 중구 동성로에 한꺼번에 많은 식당들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 일일이 동선 추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의 행정요원들 한 30명을 그 중구에서 투입을 해서 격리 조치하고 전화해서 자가격리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부 정책과 함께 이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신지 짧게 말씀을 듣고 백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라는 것 자체는 좀 어렵겠구나. 결국 코로나랑 같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일상을 이제 만들어 갈 건가라는 좀 그런 고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운 방역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사실상 어떤 그 의료 체계도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의료 체계에 대한 준비도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서는 좀 안 된다. 계속 지금 인력 문제에 대한 부분이 의료 인력에 대한 이 부분은 그 방역 체계가 이제 의료 체계가 달라져도 그에 따른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그런 그 의료 인력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준비가 제대로 이제 돼야 되는 게 네.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시당국도 지금 코로나 대응 입장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까? 저희 생각은 이제 원래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백신 접종을 70% 국민이 이제 2차 접종 완료를 70% 하게 되면 이제 집단 면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걸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델타 변이 때문에 처음에 70%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2에서 3 정도라고 봤거든요. 처음에 초기에 그 변이의 어떤 감염 재생산 지수는. 근데 지금 델타 변이는 2.5배가 빠르고 그렇다 보면은 거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6에서 7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집단 면역을 하기 위해서는 70% 백신 접종으로는 좀 힘들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조금 정부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종식이란 말은 꿈인 것 같고요. 거의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상황에서 역시 맨 마지막에 대안 혹은 현실적인 답은 백신 접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지역 백신 접종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요? 지금 저희 백신은 현재 시민들 1차 접종은 한 45% 정도 시민들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은 한 19% 정도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회적인 면역을 만드는 부분 아니면은 이제 두 가지는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제 면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해서는 면역이 어렵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델타 변이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 올린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제로까지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백신이다. 그래서 백신을 일단 시민들께서 최대한 많이 맞고 그거를 한 80% 수준 이상까지 가야 그 다음부터 위드 코로나의 어떤 그런 대안들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좀 백신 좀 활발하게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한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국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예약을 좀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뭐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좀 노약자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또 이상 반응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시민들이 원할 때 즉시 이제 맞을 수 있는 백신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백신 공급 문제는 이제 지자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서 네. 제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 이후에 일어나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게 걱정이시고 그래서 일부 젊은 층들은 안 맞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대구 지역에서 오늘 내가 백신을 맞고 오늘 저녁에 몸이 이상하다. 그럼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전화하면 전화를 통해서 긴급 콜을 통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는 그 일단은 만약에 백신을 맞으시고 조금 이상 반응이 있다 하시면은 이제 일단 의료기관으로 연락해야 됩니다. 예. 네.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예, 응급실로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해보고 아주 경미하거나 뭐 두통이나 뭐 열이 나게 되면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약간 이상 반응으로 좀 중증으로 갈 것 같다 하면 의료기관이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걱정하시는 분들은 나이 연세가 드시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대구시 코로나 전용 응급 콜 센터까지는 안 해도 응급 전화라도 만들어서 이 전화를 하면 이 전화한 센터에서 응급 의료기관에서 연락하고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을 어레인지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이 상대적으로 다른 거 알 필요 없이 내 어디 전화해서 어떻게 뭐 상담하거나 응급실을 가거나 이런 절차가 내가 당장 이상 반응이라고 느끼면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거든요. 네, 그 센터 하나를 만들어 준다는 게 많은 그 접종에 인센티브를 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콜센터 그리고 119 다양하게 지금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해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건 119 같습니다. 119 연락하시면 바로 자기 증상에 대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거기서 내가 좀 더 문제가 생기시면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상 반응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조사해서 피해 보상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진행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제 생각에는. 네. 네. 지금 우리 지역은 이것을 논의하기는 아직까지는 상황이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시당국은 현재로서는 자가치료 고려하고 있지 않으시죠? 코로나의 어떤 그 치명률이 감기 독감 수준으로 좀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자가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에서 발표하고 있는 치명률이 0.94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독감은 0.05에서 0.1%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치명률이 코로나가 높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가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시민들께 어떤 그 확률적으로 보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또 코로나의 치명률이 백신을 많이 맞으면 치명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나서 그러면 독감 수준이니까 이제는 자가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아직 우리 지역은 자가치료 단계까지 갈 상황은 아닌 거죠? 말씀하셨듯이 자가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전제돼야 될 부분이 실제 이제 그 지금은 더 불안해질 것 같아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의료진을 지금 만나기 어려웠고,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러면은 더 어떤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이제 들어갈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지금 안 짜져 있는 상태에서 집에 있으면은 더더욱 이제 불안해지는 것 때문에 사실상 그 자가치료는 또 더 힘들어지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제 자가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금 자가치료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자가치료를 아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현재 이제 자가치료를 하고 있는 전국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한 1,700명 정도가 자가치료를 지금까지 했고 이제 해제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자가치료가 그 12세 이하의 소아 환자나 소아의 보호자 그리고 이제 성인 1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자가치료를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럼 20대, 30대만 할 것이냐, 50대까지 넓힐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고 이 거주 환경이 좀 격리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시원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이나 이렇게 방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또 쉐어하우스 이런 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또 24시간 의료진하고 또 이 연락이 되어야 응급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사람 이분들이 이제 다른 장소로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인 방문한다 이런 걸 또 막을 수 있는 관리 시스템도 돼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 짧게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지금 코로나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방역 당국의 모든 희생과 자발적인 참여로 지금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잘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힘내시고 모두가 좀 사회적 거리두기 해주시고 방역 수칙 좀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백신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소중한 일상이 빨리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장님. 중대본에서 또 이제 같이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대구시도 같이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결국 간호사 처우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결국 처우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처우 때문에 이제 모든 이제 병원 현장을 이제 떠나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인 것을 좀 확실하게 알고 이번에 이제 노동조합에서도 이렇게 파업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어떤 처우 개선과 인력 기준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해서 이제 더 이상 좀 현장을 떠나는 좀 이런 간호사가 없도록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어쨌든 이후 코로나 이게 위드 코로나 시기 어쨌든 준비에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또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변종이 계속 나오는 문제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어떤 절망감이 이제 올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떤 우리 일반 시민과 국민들께서도 어떤 백신 접종만 이제 되면은 어쨌든 치명률은 확실하게 떨어지고 이 코로나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점점 새로운 국면으로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화하는 국면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고요. 대응 방안 그리고 앞으로 이 전개 방향에 대해서 시당국과 국민,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토론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 그리고 이정현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정치 뉴스가 참 어지러운 말들로 난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각자 살벌한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아사리는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의 행위를 바르게 지도하여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덕이 높은 승려를 말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이 아사리가 되기 위해서는 13가지의 덕이 있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의 덕목이 중생의 마음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사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의견이 다를 경우 격론이 벌어졌는데 이 모습이 소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인 데서 아사리판, 즉 질서가 없고 제 주장만 난무하는 어지러운 현장이란 비유적 의미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정치인의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면 아사리는 찾을 수 없고 도처에 아사리판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아사리판도 아닌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전쟁이나 싸움 등으로 어지러운 상태에 빠진 끔찍하게 흐트러진 현장, 바로 그곳 말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